아버지의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챕터 6으로 이어갑니다. 아기가 가진 신비한 힘. 아기의 울음소리는 나에게 관심이 필요해 라는 뜻이다. 흔히들 어머니가 아기에게 본능적으로 더 잘 반응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기의 울음도 어머니가 더 잘 구별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고통의 소리로 변하면 아버지는 어머니만큼 빨리 반응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큰 눈, 통통한 뺨, 작은 코, 큰 머리에 따뜻하고 포근한 작은 몸 등 아기 욕망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유아의 특징, 이를 유아 도식으로 명명한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유류 수컷은 아기에 대해 둔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아기에 대한 부드러움이 활성화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일단 감각이 활성화되고 충분한 경험이 뒷받침된다면 부모나 비부모를 불문하고 양쪽 성별 모두 아기가 내뿜는 변화의 힘에 젖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귀여운 아기의 외모나 울음소리가 항상 남성의 양육 본능을 자극할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한 채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가를 상상해 보라. 이때 그 남성 뒷좌석에 여성이 안고 있는 아기가 울기 시작한다. 사업가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집중력과 업무 효율이 급락한다. 사업가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의 개인 공간과 평온한 시간이 침해받았다. 아기에게 매력을 느끼기는커녕 짜증이 치민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남자의 신경계는 어머니와 정반대로 활성화된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가고 아마도 바소프레신도 증가할 것이다. 원래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사용될 호르몬이 이 상황에서는 반대로 작용하여 아기에 대한 남자의 폭력성을 높인다. 스탠포드 대학의 천재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가 저서 행동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듯이 중요한 것은 맥락이다. 악몽 같은 상황에 처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급증하고 위협으로 해석되는 아이의 불쾌한 울음소리를 듣고 전면적 동원 태세에 돌입한다. 이는 테스토스테론과 뇌의 활성화 수준에 대한 윙필드의 가설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좌절감과 급격한 테스토스테론 증가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및 기타 학대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란 양육자가 고의로 아이를 강하게 흔들어 생기는 두부 손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달래기 힘들 때 분노의 표현으로 아이를 흔들게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한편 맥락에 따라 짜증을 유발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효과는 옥시토신 및 바소프레신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변덕스러운 신경 호르몬은 영토 방어와 공격성을 촉진하거나 보호적 양육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눈물이다. 많은 종류의 동물에서 눈물은 눈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작용한다. 현재까지는 특정 감정, 예를 들어 기쁨이나 슬픔의 반응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약 감정적인 눈물이 타인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진화했다면 어떨까?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 내 눈길을 끈 것은 젊은 남성이 신선한 눈물 냄새를 맡은 후 타에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남성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 노출될 때 눈물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 남성이 아기들과 밀접하게 접촉할 때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짝짓기보다는 양육을 돕는 역할로 전환된다면 눈물에 대한 반응으로 성적 흥분이 줄어드는 현상은 여성에 대한 공감이 아닌 남성 진화사의 또 다른 측면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유기체이며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관이다. 우리는 타인이 내놓는 반응 속에서 살아간다. 다양한 상황이 아기와 아버지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거나 억제하거나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후에 일어나는 행동을 좌우한다. 아기가 필요 신호를 보내고 남성이 돌봐야 하나 무시해야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 남성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반사와 신경생리학적 반응뿐만 아니라 대뇌 심피지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합리적 평가 등 의식적인 선택을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 남성도 일단 아기와 교류하기 시작하면 아기가 가진 신비한 힘에 굴복하여 행동을 바꾸게 된다. 앞서 설명하였듯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진화는 수컷 유인원이 새끼를 공격하게 만들기도 하고 새끼에게 자상한 아빠가 되도록 만들기도 했다. 암컷은 새끼의 친부가 될 수 있는 수컷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고 동시에 자신과 새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수컷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골랐다. 암컷은 수컷이 새끼와 가까워지도록 하는 무대를 설계했고 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지기 역할도 했다. 수컷이 새끼 근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새끼가 가진 신비한 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암컷은 무리 내에서 영향력이 클수록 누구와 어울릴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모든 영장류는 모유 수유를 한다. 그 외에는 영장류 공통의 양육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끼를 대할 때 나타나는 유사성은 있다. 예컨대 비인간 영장류 수컷은 처음 보는 암컷의 새끼를 죽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물원 사육사는 수컷과 새끼를 같은 우리에 두지 않는다. 하지만 수컷의 영의 살해 행동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어서 일부 종에서는 예외가 나타난다. 올빼미 원숭이가 그렇다. 짝을 잃은 어미와 새로운 수컷을 함께 살게 하면 수컷은 마치 새끼가 자기 자신인 양 돌보며 새 아빠 역할을 자처한다. 이러한 행동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짝짓기 전략으로 인해 수컷이 양육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남성은 양육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 일부 아버지는 자녀와 거의 접촉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지내지만 많은 아버지는 선천적으로 애정이 많아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이 책을 읽는 사람 대부분은 아마도 부성이 정자를 제공한 남성에 의해 확립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부성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은 더욱 최근의 일이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일부 사례를 살펴보고 아버지란 누구인가에 대한 문화적 기대와 그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아동 복지와 남성이 아기와 접촉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차례다. 역사적으로 신생아 돌봄은 주로 어머니와 주변 여성이 도맡았다. 아버지가 존재하더라도 돌봄은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부 남성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경제적 조건, 문화적 규범, 기술, 법적 의견, 그리고 양육권 판결의 변화는 남성이 아기와 접촉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항상 그렇듯 과거의 경험, 사고방식, 그리고 맥락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남성이 어린 자녀들과 오랜 기간 함께 있는 것이 돌봄보다는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고립이 남성에게 아기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남성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육아 돌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남성의 육아 경험은 21세기의 남자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2019년 영국 제국 훈장을 받은 던컨 피셔는 아이들 양육에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모든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할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때 아버지의 뇌가 변화하여 돌봄과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포유류 대부분에서 수컷의 직접적인 새끼 돌봄은 드물며 인간에서도 아버지의 직접적인 돌봄이 생존이나 진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적절한 조건이 생기고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현재로서는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요인이 결합하여 21세기의 일부 남성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돌보게 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이제 21세기에 이르렀고 많은 남성이 침팬지나 내가 자라면서 봤던 아버지들보다는 티티 원숭이나 올빼미 원숭이처럼 행동하며 지속적으로 아기를 돌보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남성이 어린 아기를 돌보고 있다. 이들 21세기 남성 양육자는 자신의 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피곤하고 잠이 부족할지라도 기꺼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양육에 빠져들며 아기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신경 내분비학적으로 변화한다. 주변 사람의 기대 변화와 전두엽에서 촉발한 돌봄 감수성이 변화를 촉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임신, 출산, 수유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이 이러한 변화를 겪기 위해서는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하다.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인 동물에서 새끼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것은 온도 조절, 호흡, 먹기 또는 위험 회피와 마찬가지로 본능이 된다. 우리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털이 많고 무력한 새끼 동물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따라서 물고기처럼 비늘이 있는 냉혈 동물에서 부모 돌봄의 기원을 상상하기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주 양육자 아버지의 신경 반응을 이해하려면 물고기부터 출발해야 한다. 어쨌든 어린 동물을 돌본 첫 번째 척추 동물은 포유류가 아니라 물고기였다. 그리고 물고기의 돌봄은 수컷에 의해 제공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부모 돌봄과 관련된 호르몬 분자와 뇌회로는 수컷에서 처음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수컷이 새끼를 돌보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자연의 창고에 이미 들어있었고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860년 다윈은 친구 찰스 라이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의 조상은 물에서 호흡하고 불에가 있으며 큰 꼬리로 헤엄치고 불완전한 두개골을 가진 동물이었으며 분명 자웅동체였을 것이다. 비록 나중에 뒷전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이것이 다윈이 말한 인류의 재미있는 계보였다. 남성의 아기 돌봄에 대한 4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학문적 고찰이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 연구 결과를 확인해야 인정할 내용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린 생명에 대한 돌봄의 정서는 오히려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어린 자녀를 학대하여 죽음까지 몰고 가는 부모가 종종 뉴스에 보도됩니다. 영장류 수컷이 어미와 자식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걸렸고 호미닌 수컷이 다른 이들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까지는 다시 수십만 년이 더 걸렸으며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놀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기까지 돕고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까지는 수천 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천 년이 아니라 수십만 년 전으로 돌아가는, 퇴행하는 그런 인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적 규범이 완화되어 남성이 평가받는 방식이 바뀌고 성실한 양육에 대한 존경이 주어지며 돌봄받는 아기로부터 황홀한 애정을 보상으로 돌려받는다면 남자는 양육에 더 많은 동기부여를 느낄 것이다. 남성의 뇌는 어떤 시점을 넘기면 가장 오래된 원시 변형계 시스템의 신경회로를 활성화한다. 이러한 새로운 만족과 목적의 원천을 찾는 과정에서 남성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숨겨진 본능을 발견하게 된다. 남성이 아내 그리고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까이 지내는 사회가 덜 호전적이라는 휘팅 효과를 떠올려보자. 남성과 여성이 부족의 모든 아이를 함께 돌보는 완파 노아그족과 같은 다른 모계 사회를 기억하자. 완파 노아그족의 고향인 매사추세츠는 가부장적 문화로 식민화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며 복원하는 사람들이
모성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카르나타카의 숲을 복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도의 툴시 고우다는 나무를 심으며 묘목 하나하나에게 엄마가 갓난 아이에게 말하듯 속삭였다고 한다. 돌봄 반응은 어머니만의 전유물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다. 모든 남성 안에는 오래전 스코틀에게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남성들은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부장이 되기 이전에 돌보는 사람이었고 돌보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보호하는 존재였다. 남성들은 아기들이 발산하는 변화의 힘에 반응할 수 있는 몸과 뇌를 가지고 있었다. 진화는 특정 환경에서 최적의 효율로 살아남기 위해 검소하게 작용한다.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거나 무작위로 새로운 것을 생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유용한 기전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적응한다. 수컷의 모성 반응을 가능케 하는 기전이 남아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 책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이 한마디로 오늘 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